죄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입증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약이 왔습니다. 인조 24년 3월 15세 봄꽃이 피어나던 그날 검은 사발 하나가 35 여인의 앞에 놓이는 순간 별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청나라 볼모 땅에서 8해를 버텨낸 여인이었습니다. 조선 백성 수백 명을 손수 살려낸 여인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검은 사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도사의 손이 사발에서 천천히 떠났습니다. 강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8해의 불모 생활도 버텼습니다. 남편의 의문사도 버텼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12살 석철, 8살 성린, 4살 석견. 강씨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인조의 명이었습니다. 강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권신 김자점과 인조의 총애를 받던 귀인 조씨였습니다. 그들이 짜낸 올가미는 촘촘했습니다. 강씨의 궁녀들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였습니다. 강씨가 복림대군의 처소에 흉물을 묻어 저주를 걸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관마저 어이없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주를 거는 자가 어찌 자신이 거처하는 방 안에 흉물을 묻겠느냐고. 그러나 아무도 강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끄는 검은 가마가 창경궁 선입문을 나서던 날, 길가에는 백성들이 담장처럼 늘어섰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는 이들도 있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인조실록은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고. 아무도 그녀를 역적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강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2살 석철이가 어미를 올려다보던 맑은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성린이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들던 작은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4살배기 막내 석견이가 팔을 내밀며 어미를 부르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강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얼굴이 눈물 범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그 간절한 말 한마디를 가심 깊이 눌러 담은 채 가마는 느릿느릿 봄바람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강씨의 나이 35.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9해 전 조선이 무릎을 꿇었던 그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 15년 정월 조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전도의 눈밭 위에서 임금 인조가 청태종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9번 땅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 굴욕의 대가로 청나라가 요구한 것은 왕세자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억울하게 쓰러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조 15년 4월 소현세자와 세자비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의 산하가 뒤로 멀어지던 그날 인궁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시집온 지 꼭 10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궁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인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소현세자가 빈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양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나라의 감시 속에서 세자 부부는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볼모로 끌려온 조선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으며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조선에서 오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빈궁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양관 주변의 빈 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땅을 일구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그 한마디로 시작이었습니다. 임금은 직접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모아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조선의 농법이 청나라 땅에서도 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듬해부터 수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팔았습니다. 괴역으로 은을 모았습니다. 그 은으로 볼모로 끌려온 조선 백성들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인궁이 풀어준 조선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심양관 안에서 사람들이 빈궁을 어머니라 불렀던 그 순간에도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언어를 배웠습니다. 몽골어도 익혔습니다. 청나라 장수들과 직접談판을 벌이며 조선이 더 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냈습니다. 인조 22년, 소현세자는 청나라군을 따라 연경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양인 신부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천문학과 수학, 서양의 문물이 세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현세자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빈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소. 빈궁은 그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심양에서 버텨온 8년이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필코 돌아가겠습니다. 기필코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빈궁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양에서 날아온 보고서들이 인조의 손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 너무 가까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자빈이 독자적으로 교역을 벌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조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짐이 바라던 세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볼모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버텨왔는지 인조는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이 훗날 빈궁의 목숨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인조 23년 2월, 조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8해 만에 소현세자와 빈궁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한양도성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자 부부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기쁨이 온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경덕궁 안은 달랐습니다. 인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으러 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닫힌 궁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심양에서 익힌 청나라 말, 연경에서 눈에 담은 서양의 문물,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눈빛이 질국한 세자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빈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해의 고난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눈에 비친 아들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청나라와 너무 가까운 세자, 청나라 문물을 들여오려는 세자. 인조에게 그것은 역심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귀국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인조는 소현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추궁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소현세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은 오직 조선을 위해 버텨왔사옵니다. 그러나 인조의 얼굴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빈궁은 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심양에서 버텨온 8태가 조선 땅에서 죄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우지를 흔들었습니다. 빈궁은 한동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귀국한 지 50날이 지났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한약이 올라왔습니다. 빈궁은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심양의 혹독한 겨울도 연경의 낯선 땅도 함께 버텨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버텨낼 수 있다고 빈궁은 믿었습니다. 인조 23년 4월, 귀국한 지 70일째 되던 날, 소현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34이었습니다.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세자는 걸어서 침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어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인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다고, 이목구비에서 피가 흘러나왔다고, 마치 독을 쓴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고, 입건을 맡은 내관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몸을 떨었다고. 붓을 든 사관도 그 광경을 기록하며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독살이었습니다. 당대에도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가 독을 넣었느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빙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실록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세자의 죽음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서두르는 것처럼 빈궁은 세자의 시신 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8회의 볼모 생활을 함께 버텨낸 남편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함께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필코 함께 돌아가겠다던 그 약속이 이제 반만 이루어진 채로 끝이 났습니다. 빈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비를 잃었습니다. 빈궁이 의지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빈궁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자신을 향한 올가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조의 눈길이 빈궁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인조 23년 여름, 소현세자의 빈자리가 채 식기도 전에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의 왕위가 흘러갈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빈궁은 하루아침에 왕실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세 아이들만이 빈궁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서는 두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권신, 김자점이었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귀인 조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빈궁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빈궁이 살아있는 한 소현세자의 혈통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귀인 조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것이 모두 빈궁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김자점이 그 뒤를 받았습니다. 빈궁을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소현세자의 혈통이 남아있는 한 전하의 옥체가 온전치 못하옵니다. 인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인조 24년 초봄, 궁 안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퍼졌습니다. 빈궁의 궁녀 개향과 개환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두 궁녀는 혹독한 문초 끝에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입이 그렇게 막혀버렸습니다. 빈궁은 처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개향과 개환은 빈궁이 심양에서부터 데려온 궁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빈궁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혐의가 들어왔습니다. 빈궁이 새 세자 복림배군의 처소인 저승전 마루 아래에 흉물을 묻어 저주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즉시 저승전을 뒤지도록 명했습니다. 흉물을 찾아오는 자에게 포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내관들이 마루를 뜯고 땅을 파헤쳤습니다. 당대의 사관은 붓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저주를 거는 자가 어찌 자신이 거처하는 방 안에 흉물을 묻겠느냐고. 빈궁이 바로 그 저승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기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빈궁의 친정에도 화가 미쳤습니다. 어머니와 네 형제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강씨 집안의 문이 그렇게 닫혔습니다. 열문지화였습니다. 찬바람이 별궁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빈궁은 홀로 그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기댈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궁은 별궁에 유치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빈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첩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사옵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 두 마디를 조용히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알아줄 사람이 이 궁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별궁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금부 도사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빈궁은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조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패서인이었습니다. 빈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12살 석철, 8살 성민, 4살 석견. 세 아이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서인 다음에는 더 무거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약이 왔습니다. 인조 24년 3월 15세, 의금부 도사가 검은 사발을 들고 얼궁 문 앞에 섰습니다. 패서인 강 씨에게 전하의 명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죄목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명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을 떨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아이들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의금부 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12살 석철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어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눈치챈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8살 성린이는 어미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4살 석견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미에게 안기려고 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세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아이들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잘 살아다오. 어미 없어도 부디 살아다오. 석철아, 네가 아우들을 지켜다오. 강 씨의 목소리가 그제서야 조금 흔들렸습니다. 석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아이가 그 순간 어른이 되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강 씨는 아이들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보았습니다. 석철이가 두 아우를 양옆에 끼고 서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나란히 어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 모습을 눈에 새겼습니다.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검은 가마가 선임문에 나섰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이 담장처럼 늘어섰습니다. 강 씨가 역적이라 여기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노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악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인조실록은 그날을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가마 안에서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가마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양의 차가운 바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소현세자가 강 씨의 손을 잡아주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기필코 함께 돌아가겠다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만날 수 있겠구나. 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약 사발이 강 씨의 앞에 놓였습니다. 강 씨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사발을 들었습니다.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인조 24년 3월 15세, 나이 35, 소현세자빈 강 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그토록 살려달라 빌었던 세 아이들에게도 곧 비극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인조 24년 3월, 강 씨가 사약을 받은 바로 그날, 궁안에 또 하나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세 아이들을 제주도로 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12살 석철, 8살 성민, 4살 석견. 세 아이가 죄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어미가 없었고 아비가 없었고 이제 돌아올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 무렵 강 씨의 친정에도 마지막 화가 닥쳤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끌려갔습니다. 네 형제가 끌려갔습니다. 강 씨의 혈육 중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사약을 받던 날 친정 식구들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강 씨를 모함했던 김재점은 훗날 영모죄로 처형되었습니다. 부인 조 씨도 그 죄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 씨에게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강 씨 집안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볼모의 땅에서 나라를 지킨 여인의 집안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2살 석철은 두 아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석철아, 네가 아우들을 지켜다오. 석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두 아우를 데리고 반드시 한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제주도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낯선 섬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맞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섬이었습니다. 청나라 장수 윤골대가 석철의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 아이가 아깝다고 했습니다. 심양으로 데려가 기르겠다고 했습니다. 석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우들을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12살 아이가 청나라 장수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어미가 남긴 말 하나가 그 아이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철은 날마다 아우들 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잠을 재웠습니다. 어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인조 26년 가을, 유배 온 지 2해가 지났습니다. 석철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양독이었습니다. 병세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성린이가 형의 곁을 지켰습니다. 석견이가 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석철은 눈을 감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한테 가는 길이 이리 빠를 줄은 몰랐구나. 미안하다. 아우들아, 미안하다. 인조 26년 9월, 장남 경선군 석철이 제주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제주도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이가 쓰러졌습니다. 형이 떠난 자리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같은 해 섣달, 차남 경환군 성린도 제주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한 해 안에 두 아이가 차례로 어미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제주도에는 막내 석견 혼자만 남았습니다. 4살에 섬에 왔던 아이가 두 형을 떠나보내고 홀로 바닷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효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정은 즉위하자마자 제주도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경안군 석견을 한양으로 데려오라는 명이었습니다. 석견이 제주도를 떠나던 날 바다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형이 묻힌 땅을 석견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아, 나는 살아서 돌아간다. 어미의 이름을 기필코 되찾겠다. 석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강씨가 사약을 받은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44년, 조정의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빈 옥사를 의논하게 하셨을 때 대신들의 입에서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통한 사건이었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숙종은 마침내 명을 내렸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의 자규와 명호를 회복하라고.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인회빈이었습니다. 슬퍼할 민, 품을 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숙종은 친히 제문을 지었습니다. 그 억울한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죄도 없었습니다. 볼모의 땅, 심양에서 조선 백성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손수 밭을 갈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억울한 누명 앞에서도 첩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72년이 걸렸지만 기어이 기억했습니다. 강씨의 이름 석자가 민회빈으로 복원되던 그날, 봄바람이 소경원 위로 불었습니다. 심양에서 함께 맞던 그 바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빈 강씨, 그녀는 끝내 졌지만 역사는 끝내 이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였습니다.